현존하는 최강의 이지스 구축함은 바로 대한민국에 있습니다. 최근 해군에서는 시험 평가 중인 정조대왕급 이지스 구축함을 최초로 공개했습니다. 당초 정조대왕함은 대한민국이 추진 중인 66기동 함대의 핵심 축으로서 국내에서 상당한 기대를 받았는데요. 그런데 실제로 공개된 정조대왕함은 예상과 모든 게 달랐습니다. 그야말로 상상 이상, 기대를 아득히 뛰어넘는 위용이 압도적인 수준이었습니다. 오죽하면 다수의 외신은 물론 미국까지 자국의 구축함 수준을 뛰어넘었다고 평가할 정도인데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대한민국이 보유한 최강의 참, 정조대왕급 이지스 구축함에 대한 모든 걸 알려드리겠습니다. 시험 평가 중인 대한민국의 차세대 이지스 구축함, 정조대왕함이 언론을 통해 최초로 공개되었습니다. 지난 2022년 7월 진수식을 가진 정조대왕함은 앞으로 약 1년여간의 평가를 추가로 거쳐 2024년 11월 해군에 최종적으로 인도되고 전력화될 예정인데요. 동급 배수량으로 총 3척이 건조되며 광개토대왕급, 충무공이 순신급, 세종대왕급에 이은 대한민국의 4번째 차세대 구축함으로 국내외 군사 관계자들과 각종 언론의 기대를 한 몸에 받고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게 정조대왕함은 대한민국 해군이 창설과 함께 추구해온 대양해군을 위한 완성형 이지스 구축함 그 자체입니다. 압도적인 이지스 시스템부터 부족했던 타격 능력까지 모든 걸 갖췄기 때문인데요. 정조대왕급 이지스 구축함은 대한민국 해상 전략의 패러다임을 완전히 뒤바꿔 버릴 것입니다. 길이 170m, 폭 21m에 이르는 정조대왕함은 수직으로 선체를 세울 시 거의 45층 건물 높이에 육박하는데요. 배수량 역시 화물연료 탄약 등을 싣지 않은 상태의 경하 배수량 기준 약 8,200톤. 전투와 항해 준비를 완벽히 끝마친 만재 배수량 기준 12,000톤에 달해 바로 직전급인 세종대왕급 구축함보다 경하 600톤, 만재 1,400톤 이상 규모가 커졌습니다. 이쯤이면 분류만 이지스 구축함이지 규모 면에서는 순양함 뺨칠 레벨인데요. 아닌 게 아니라 미국의 타이콘데로 가급 순양함의 경우 만재 배수량이 9,800톤에 불과하니 완전히 틀린 얘기는 아닙니다. 함정의 규모, 다시 말해 체급은 곧 전투의 승패를 결정지을 정도로 중요한 요소입니다. 속된 말로 체급이 깡패라는 것이죠. 일례로 거함거포주의가 팽배했던 제1차, 제2차 세계대전에는 만재 배수량 5만 톤이 넘는 초거대 전함들이 등장하기 시작했고 일본은 72,800톤의 야마토급 전함을 건조하며 국고를 거멀내다가 패전을 앞당기기도 했습니다. 물론 이런 거함거포주의를 미사일의 발달로 체급 극복이 가능해진 현대해전에 적용하는 건 무리가 있지만 그래도 여전히 해전에서 체급은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인데요. 당연한 얘기긴 하지만 함정은 배수량이 클수록 더 많은 무장과 장비, 인원, 보급 물자를 적재할 수 있고 선체 안정성이 높아 원양 항해의 시 거친 파도에 유리합니다. 그렇다 보니 활용할 수 있는 용도와 전력이 다양해 전투에서도 우위를 점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정조대왕함의 무장 수준은 화력 덕후로 유명한 대한민국 기준으로도 압도적인 수준입니다. 먼저 함포는 5인치 62구 경장 KM-45 단장포 1문을 탑재했으며 근접방어 무기 체계로 펠렁스 블럭 길비 2문을 탑재했습니다. 또 함수 KVLSI 16셀과 매 41VLS 32셀, 한미 KVLSE 24셀과 매 41VLS 16셀, 총 88셀의 VLS를 탑재하며 해궁, 홍상어, 해룡, 해성이 한국형 초음속 대한미사일 같은 국상 무장은 물론 SME, SM6장거리 함대공 유도탄까지 모두 운용이 가능해졌습니다. 여기에 SSM-700K 해성 함대함 유도탄 3연장 발사통 2기와 함께 324mm KM-32머로 3연장어뢰 발사관 2기까지 탑재되었는데요. 무장의 수량만 따져봤을 때 탄도미사일을 발사할 수만 없을 뿐이지 합동어력함과 큰 차이가 없습니다. 이는 기존 세종대왕급 구축함에 탄도미사일 요격 능력이 없다는 게 꾸준한 문제점으로 지적받아 왔기 때문인데요. 일반적인 경우라면 탄도탄 요격 미사일을 무장으로 통합하자는 데서 끝났겠지만 대한민국은 그럼 탄도탄 요격 미사일을 추가로 발사할 수 있게 함정 규모를 키우고 VLS를 더 많이 탑재하자는 희한한 결론을 내버렸습니다. 역시 화력 하나에는 진심인 민족다운데요. 게다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구축함의 역할은 이름 그대로 대함대잠 명역에서 공격 임무를 담당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화력만큼이나 탐지 능력이 중요한데요. 정조대왕함은 국내 기술로 개발된 통합소나 체계를 탑재하면서
이전 함급 대비 잠수함 탐지 거리를 3배 이상 끌어올렸습니다. 뿐만 아니라 수중 소음을 획기적으로 줄인 하이브리드 엔진과 스텔스 선체, 장거리 대잠어뢰 홍상어와 MH-예순R 해상작전 헬기를 운용할 수 있어 먹이사슬을 뒤집고 함정의 천적인 잠수함을 사냥하는데 오히려 탁월한 능력을 보입니다. 왜 정조대왕함을 대한민국 해상 전략의 패러다임을 바꿀 함정이라고 부르는지 이해할 수 있으실 텐데요. 심지어 진짜 하이라이트는 아직 시작도 안 했습니다. 현대해상전력에서 구축함이 주요 전력으로 자리 잡은 이유는 다름 아닌 이지스 시스템 덕분입니다. 이지스 시스템은 냉전 시절 소련의 미사일 포화에 대응하기 위해 미국에서 개발한 전투 체계인데요. 당시 소련은 미국 해군 항모 전단과의 전력 격차를 메우는 게 불가능하다고 판단했고 대신 유사시 근해로 접근하는 미 항모 전단에 수백 발의 초음속 대함미사일을 퍼붓는 전술을 고안해냈습니다. 함정의 규모가 커질수록 미사일은 더 위협적이기에 언뜻 효과적인 대응 방법처럼 보였는데요. 그러나 미국은 이에 대한 대응으로 함대 방공 능력을 대폭 강화했고 고성능 레이더와 중장거리 대공 미사일을 이용해 다수의 적대적인 비행체, 예컨대 적 폭격기와 전투기부터 대함미사일 등에 동시 대응할 수 있는 동합 전투 체계를 개발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지스 시스템인데요. 대함미사일의 위력이 날이 갈수록 강력해지는 현대 해전에서는 공격 능력보다 방어 능력이 더 중요합니다. 아군이 한 발의 대함미사일만 발사할 수 있더라도 적함이 발사한 100발의 미사일을 모두 막아낼 수 있다면 결과적으로 전력 우위를 선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지스 시스템은 신의 방패라는 그 이름처럼 동시에 최대 24개의 표적과 교전할 수 있는 탁월한 방공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오죽하면 워낙 그 명성이 자자한 탓에 이제는 방공 구축함이 전부 이지스 구축함인 것처럼 여겨지고 있지만 실상 대한민국과 미국을 제외하면 일본, 스페인, 노르웨이, 호주만이 이지스 시스템을 운용할 수 있는데요. 이지스 시스템의 탑재 유무는 곧 해상 전략의 수준 격차를 의미할 만큼 구축함의 핵심적인 전투 체계입니다. 다만 이지스 시스템이 제 성능을 발휘하려면 그에 걸맞은 고성능 레이더가 필요한데요. 예를 들어 정조대왕함은 이지스 전투 체계 베이스라인 9.0을 탑재하고 ANSPY-1DV 다기능 위상 배열 레이더를 통해 최대 1800km 이내의 1800개의 표적을 동시에 탐지할 수 있습니다. 직전두빈 세종대왕급 구축함이 최대 1000km, 1000개의 표적을 탐지할 수 있었던 것과 비교하면 2배 가까이 향상되었는데요. 제주의 군기지에 정박한 정조대왕함 한 척이 홍콩의 표적을 탐지할 수 있는 셈입니다. 사실상 중국 전역이 정조대왕함의 탐지 범위에 속했다고 할 수 있는데요. 실제로 지난 22일 한 명이 공개되지는 않았지만 우리 해군의 이지스함이 북한의 천리마이령이 탐지 범위를 벗어날 때까지 추적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를 탄도미사일로 치환해보면 만약 중국이 내륙 한가운데서 대한민국을 향해 ICBM 발사한다고 하더라도 정조대왕함이 이를 사전에 포착하고 요격 대응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쯤이면 사전 단계를 포착하고 킬체인을 작동하여 사거리만 1000km에 육박하는 해성이 미사일로 선제 대응에 나설 수도 있을 텐데요. 여기에 오피셜로 확인된 정보는 아니지만 국내에서 자체 개발한 네이버 쉴드 베이스라인 4 전투 체계를 탑재했다면 마찬가지로 국내 개발한 SPS-560K와 함대공 미사일의 사격 지휘, 대잠 체계 운용, 전자전 수행부터 함포 사격 통제까지 전부 통합하고 이지스 시스템과 면동하는 것도 가능할 것입니다. 1800km, 1800개의 표적을 동시에 탐지할 수 있는 괴물 구축함이 방공뿐만이 아니라 모든 전투 영역으로 시야를 넓히는 것입니다. 아마 이게 얼마나 대단한 건지 감이 잘만 오실 텐데요. 예를 들어 중국의 주력 구축함인 영호호형의 경우 추정 배수량만 약 13,000톤의 HPJ-38 130mm 함포 1문, HPJ-11 1130식 CIWS 1문, HQ-10 23연장 SAM 발사기 1문을 장착했을 뿐더러 VLS만 무려 112셀이 탑재되어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규모만큼이나 상당한 화력인데요. 하지만 결정적으로 영호호형 구축함은 이지스 구축함이 아니라 미사일 구축함에 가깝습니다. 방어가 아닌 공격에만 모든 걸 치중했다는 건데요. 실제로 346기형 레이더의 탐지 범위는 450km 내외일 것으로 추정됩니다. 중국은 346기형 레이더가 4개 밴드의 레이더를 모두 운용하는 쿼드러플 능동 위상 배열 레이더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정작 전문가들은 소프트웨어 기술 부족 때문이라고 분석하고 있는데요. 쉽게 말해 빈수레가 요란하다는 뜻입니다.
일반적인 S밴드 하나로는 탐지 능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니 울며 겨자먹기로 추가적인 CLX 밴드 레이더까지 모두 동합할 수밖에 없었다는 건데요. 그리고 그 결과가 112셀의 VLS를 탑재하고서도 전투 범위가 정조대왕함의 14에 불과한 055형 구축함인 것입니다. 이처럼 대한민국은 수량 자체는 중국에 비해 부족할지라도 압도적인 질적 우위를 앞세워 해상 주권을 거머쥐고 있습니다. 실제로 군사기술의 전반적인 평균 수준이 상당히 높아진 지금도 이지스 구축함을 자력으로 건조할 수 있는 나라는 전 세계를 동들어도 대한민국과 미국 그리고 일본 정도인데요. 단순히 조선 기술만 뛰어난 것과 이지스함을 구축하는 건 또 다른 일이라는 방증입니다. 단적으로 대한민국의 경우 대지대함, 대잠대공 전 영역을 아우르는 무기 체계와 이를 운용하기 위한 전투 체계를 통합하는 능력이 발군인데요. 이는 세종대왕급 구축함 건조 때부터 미국에서 이지스 시스템을 도입하는 동시에 자체적인 함정 플랫폼에 동합하는 국산화 노력을 멈추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 덕에 대한민국은 국산 무장과 레이더로도 이지스 시스템의 역량을 최대한 끌어올릴 수 있었는데요. 뿐만 아니라 이 덕에 이지스 구축함 독자 설계 기술을 보유하게 되면서 자체적인 개발 역량을 확보할 수도 있었습니다. 오죽하면 정조대왕함 공개시험 평가에 참석한 미 해군 고위 장성이 직접 미국의 이지스 구축함보다 훌륭하다며 설계는 물론이고 하다못해 디자인까지 아름답다는 말밖에 나오지 않는다고. 아닌 게 아니라 최근 미국은 함정 유지 보수 사업, 통칭 MRO 사업의 핵심국으로 대한민국을 검토하고 있는데요. 미국이 한 해에만 139억 달러, 한화 약 18조 2천억 원을 함정 유지 보수에만 쏟아붓는 걸 생각하면 그야말로 노다지가 따로 없는 시장입니다. 게다가 특정 국가의 전담 MRO 사업, 그것도 미국이라는 초거대 군사 강국에 함정 유지 보수 사업을 전담한다면 수출 시장에서도 엄청난 홍보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건 불보듯 뻔한 일입니다. 대한민국의 정조대왕급 이지스 구축함을 떠올린다면 충분히 가능한 일인데요. 부디 대한민국의 조선 기술력이 민간 분야를 넘어 군사 분야에서도 세계를 평정하는 순간이 오길 바라겠습니다. 잘 나가던 한국의 K 전차에 최근 의외의 복병이 생겼다고 해 비상이 걸렸습니다. 다름 아닌 폴란드에서 한국 전차에 대해 자신들의 부품을 베낀 짝퉁 전차라는 음해성 루머나 나돌고 있다는데요. 이러는 와중에 최근 중국에서는 수출용 전차의 최신 기밀 자료가 유출되면서 처참한 기술 수준이 드러나 발칵 뒤집어졌다고 합니다. 과연 중국이 기뻐할 일이 한국에 물어닥치고 있는지, 한국은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지 K 전차를 둘러싼 상황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한국 강산 효자 품목인 K 전차가 폴란드와 루마니아에서 또 한 번의 러브롤이 쏟아지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폴란드의 경우 앞서 현대로템과 체결한 2차 실행 계약으로 인해 KPL 전차 180대를 추가 도입을 고려하고 있으며 루마니아 역시 비슷한 상황인데요. 앞서 4일 폴란드 군사 전문가 야로스와프 볼스키는 SNS를 통해 비공식 루트에 따르면 폴란드 정부가 KPL 전차 180대를 추가 주문을 계획하고 있다고 귀띔했습니다. 이 소식을 전한 그는 사실 과거에 한국산 무기에 대해 혹평을 하면서 부정적인 이슈를 퍼뜨리기도 했지만 폴란드 정부 자문위원을 맡고 있기에 신뢰도가 매우 높은 상황입니다. 이와 더불어 해당 소식이 전해진 날 한화 시스템이 폴란드와 K 전차 180대에 2,600억 원 규모의 달하는 사격 통제 시스템을 공급하는 계약을 맺었다는 소식을 밝히며 팩트였다는 걸 방증했습니다. 사격 통제 시스템은 전차의 두뇌로 불리며 사격 통제 컴퓨터 포수 및 전차장 조준경 전시기 통제판, 열상잠만경 레이저 경고 장치 등으로 구성됩니다. 특히 사격 통제 컴퓨터는 포탑 내부의 주변 장치들과 연동해 포탑 조준경 제어, 탄도 계산, 자동 추적 기능을 수행해 화력 체계를 통제하고 미사일에 대한 기민한 대응으로 전차의 생존성을, 특히나 폴란드 KPL에 탑재될 한화 시스템의 사격 통제 시스템은 기존의 문제점을 보완한 업그레이드 버전으로 강력한 공격 능력으로 폴란드의 요구를 충족시킬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기존의 K는 전차의 눈으로 불리는 조준경으로 2세대 1차원 배열 열상 검출기를 이용했었지만 화질이 안 좋고 시야각이 좁다는 단점이 있었습니다. 또한 사격 직후 조준경 화면이 출력이 떨어지는 등 노이즈와 블랙아웃 현상이 발생하는 단점이 존재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1차원에서 2차원 배열 열상 검출기로 바꾸고 전자광학 장비와 전자 부품도 새롭게 설계했다고 하는데요. 이 때문에 앞서 이용했던 것보다 더욱더 뛰어난 조준경을 확보함으로써 K 전차의 눈이
훨씬 더 예리해졌다고 합니다. 사실 한국은 전자공학 기술에서 선두에 있는 만큼 사격 통제 시스템 분야에서도 에이브람스, 레오파르트 2 등과 견주어 봐도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높은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던 상태입니다. 이런 가운데 폴란드형 KPL에 탑재될 업그레이드 사항이 추가로 더 있다는 소식이 들려오면서 폴란드의 마음을 춤추고 있습니다. 실제로 HD 현대인프라코어는 출력 1500마력, 배기량 27리터 12기통 트윈 터보, 디젤 엔진을 K 전차에 공급하기로 했는데 이를 위해 사업비만 1,500억 원을 투입한다고 합니다. 이를 통해 엔진 생산 시설을 구축하는 한편 연구개발 설비에 투자해 한국 강산의 증가를 드러내겠다는 전략입니다. 이뿐 아니라 HD 현대인프라코어는 차세대 K 전차에 답재될 1800마력급 엔진을 개발의 중량을 크게 줄이는 등 장비 개량을 끊임없이 착수해 기동성을 대폭 강화하겠다는 전략도 이렇듯 K 전차는 경량화와 강력한 공격 능력으로 폴란드와 루마니아의 요구 사항을 충분히 충족시키면서 열렬히 환영을 받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런데 최근 내년부터 K 전차에 국산 파워팩이 답재되면서 K 국산화의 마지막 남은 퍼즐이 맞춰질 거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K 탑재를 위한 국산 파워팩 변속기 시험이 내년 8월까지 진행될 예정인 가운데 해당 테스트가 무사히 끝나면 내년 계획된 K 4차 양산과 더불어 폴란드 수출 물량에도 탑재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파워팩은 엔진과 변속기의 결합체로 전차를 움직이는 심장에 흔히 비유됩니다. K 전차는 2003년 개발이 처음 추진될 때만 해도 외산 파워팩을 탑재한 전차로 계획됐으나 2005년 파워팩까지 국산화하는 방향으로 계획이 선회했는데요. 전차는 포장도로, 산지 등 험로의 주파 능력까지 갖춰야 하고 극한의 환경에서도 가동 능력이 보장돼야 하는 만큼 파워팩의 중요성이 크지만 이를 외산에 의존한다면 정비의 적시성을 담보하기가 어렵다는 게 국산화의 이유였습니다. 그러나 방산당국 독일도 1500마력급 파워팩 개발에 종전 이후 13년이 걸린 만큼 우리가 이를 10년 안에 개발할 수 있겠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HD 현대인프라코어의 엔진이 2015년 개발이 마무리돼 K의 2터부터 3차 양산 물량에 탑재됐고 이제 변속기의 내구도 평가만 남은 겁니다. 방산업계에서는 이번에야말로 완전한 100% 국산화가 이뤄질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는데 실제로 그간 결함으로 지적돼 왔던 변속기의 기술적 문제가 완전히 해결됐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최근 폴란드 내에서 군사 전문가들이 K 전차를 깎아내리려는 정황이 포착돼 엄청난 논란이 불거졌었습니다. 지난 6일 폴란드의 한 네티즌은 SNS에 K의 훈련용 반응장갑 교보제 도면을 업로드하면서 K에 탑재되는 반응장갑이 폴란드산을 본따 만들었다는 증거라고 주장하는 등 어처구니없는 일이 있었습니다. 심지어 폴란드 내에서 국가안보실 자문위원을 맡고 있는 한 군사 전문가가 이에 반응해 유언비어를 급속도로 확산시키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실제로 폴란드 군사 전문가 야로스와프 몰스키는 SNS에 폴란드와 한국의 반응장갑을 비교하는 사진을 업로드하며 한국은 폴란드로부터 빼돌린 물건을 이름만 변경해 폴란드에 판매하려 하고 있다는 억지 주장을 펼쳤습니다. 문제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주장에 대해 폴란드 네티즌들이 반응하며 동조하고 있다는 건데 일부 폴란드 네티즌은 한국을 향한 비난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폴란드 군사 전문가는 반응장갑 체결 방식을 가져왔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알고 보니 반응장갑의 볼트와 너트 구조를 사용한 방식이 자신들과 같다며 한국의 K가 폴란드 부품을 배긴 짝퉁 전차라는 주장을 펼친 겁니다. 그런데 사실 반응장갑은 어떤 소재를 사용했는지가 가장 중요한 요소로 고정 방식을 어떻게 했냐는 건 그런데 이마저도 꼼꼼히 보면 폴란드 주장과 달리 고정 방식도 완전히 틀리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2013년 ADD에서 특허 출원한 반응장갑 모듈 고정 방식을 보면 볼트와 너트가 사용된다는 사실을 빼면 폴란드와 완전히 다른 구조라는 걸 단번에 파악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는 명백한 거짓 정보이며 어떻게든 한국산 무기를 음해하려는 폴란드 일부 세력들의 검은 속내를 파악할 수 있는 단초로 보입니다. 그렇지만 한국은 폴란드와의 방산협력을 위해 이런 루머에 단호하게 대응해 나가야 할 필요성이 있어 보입니다. 그런데 사실 폴란드에서 온갖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한국의 전차를 음해한다고 해도 그 노력이 하나도 통하지 않을 거라는 걸 장담할 수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가시화되고 있는 한국 전차의 미래 모습을 보고 듣기만 해도 폴란드가 구매하지 않고서는 못 베길 실정이기 때문입니다. 최근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을 보면
첨단 유도 미사일에 의해 탱크를 비롯한 지상 장비 수천 대가 파괴됐는데 지상무기 위협이 되는 적외선 레이저 유도에 대응하기 위한 다중대역 스텔스 기술 구현이 중요해졌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한국은 다중대역 스텔스 기술을 전차에 접목시킬 구상을 하고 있는데요. 얼마 전 국내 연구진이 적외선과 밀리미터파 탐지를 피할 수 있는 소재를 개발해 12인치 형태의 웨이퍼에 적용하는 것까지 성공했는데 이 기술을 32분의 1로 축소한 모형 탱크에 적용해 스텔스 적외선 탐지에서 벗어나는 걸 확인했습니다. 이뿐 아니라 전차가 자체적으로 정찰 드론을 운용해 비가 시선에 있는 위협 요소를 대전차 미사일로 제거할 수 있는 탐지 능력을 강화시킨다는 계획도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포탑에 있는 드론 제머를 통해 적의 드론을 무력화시키는 것도 가능하며 차체에 탑재된 파노라마, 잠망경을 통해 전차 승무원들에게 넓은 시야를 확보할 수 있게 함으로써 상황 인지 능력 또한 엄청나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 외에도 차세대 전차에는 360도 주변 상황을 직접 보는 것과 같은 증강 현실을 제공하는 한편 최첨단 복합 장갑을 채용하면서 방어력이 증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쯤 되면 폴란드가 자신들이 한 짓으로 인해 어떤 끔찍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가 깨닫게 되면서 뒤늦게 후회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반면에 중국 전차의 현재 상황은 한국과 달리 매우 처참한 상황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중국의 주력 전차의 최신 기밀 자료가 유출돼 중국이 발칵 뒤집어진 건데요. 지난 11일 주요 외신에 따르면 태국이 도입을 결정한 중국의 수출용 전차 G4 기술 자료가 유출돼 중국산 전차의 심각한 성능 저하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해당 사건은 온라인 전쟁 시뮬레이션 게임 워썬더의 온라인 커뮤니티 게시판에서 시작됐는데 해당 게임 유저들이 게임 내에 등장하는 중국산 전차 G4 성능에 대해 열띤 토론을 벌이다 한 게임 유저가 G4 기밀 자료를 올렸다고 합니다. 공개된 자료에 따르면 전차의 성능은 그야말로 처참했는데 중국의 SP-98 125mm 활강포는 포신 수명이 서방의 동급 전차보다 3분의 1에 해당되는 500발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SP-98포는 중국이 과거 러시아의 EA-46M 활강포 기술 자료를 우크라이나에서 훔쳐본 따서 만든 것으로 현재 중국군 주력 전차포로 전해집니다. 중국은 해당 주포가 세계 최고 수준의 명중률과 더불어 포구, 초속을 달성한 고성능 주포라고 주장했었는데 이번에 완전히 거짓말이었다는 사실이 들통난 겁니다. 반면에 SP-98의 원래 모델인 EA-46M은 최대 1200발의 수명을 가진 것으로 알려지면서 중국이 얼마나 능력이 없으면 그대로 베끼는 것도 제대로 하지 못한다는 걸 알 수 있게 했는데요. 이뿐 아니라 SP-98의 포구 초석과 명중률에도 반드시 문제가 있을 거라는 지적에 설득력이 더해지면서 복제도 못하는 중국제 무기의 처참한 현실을 낱낱이 보여줬습니다. 어떻게 하면 복제품이 더 낮은 성능을 제공할 수 있는지 의문이 들면서 그것 또한 중국만의 노하우일지도 한국의 미래의 전차 모습을 중국이 일부 보기라도 한다면 까무러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약 1년 전 우크라이나 전쟁이 시작되면서 국제 방산업계에서 주목받았던 키워드는 전차 무용론이었습니다. 그러나 전쟁 초기부터 드론이 두각을 나타내며 전차보다 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 부각되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비교할 수 없이 저렴한 가격의 드론을 구축하여 전차를 포함한 다양한 무기 시스템을 효과적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드론이 전차를 터뜨리는 등의 전과를 기록하며 주목받았습니다. 전쟁 초기에는 드론과 더불어 휴대용 대전차 미사일이 러시아 전차에 대항하여 눈에 띄는 성과를 보였습니다. 특히 제돌린 미사일은 러시아 전차를 효과적으로 사냥하는 데 기여하였습니다. 하지만 우크라이나가 서방으로부터 수백 대의 전차를 지원받아 러시아의 3중 방어선을 깨는 데 성공하며 전차의 생존성과 화력은 여전히 뛰어나다는 점이 확인되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미국, 독일 등 전차를 잘 만들던 국가들은 다시 한번 미래 전차 개발의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 사이에 뜬금없이 이미 반쯤 완성된 4세대 전차의 원형을 가지고 있는 나라가 끼어 있었으니 바로 한국입니다. 한국도 4세대 전차를 개발하기 위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으며 현재 한국의 K 전차가 세계 전차 시장에서 어떻게 평가되고 있는지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한국의 전차가 폴란드의 전차에 밀려 수주전에서 패배한 적이 있었습니다. 특히 2000년대 초반에는 말레이시아가 새로운 전차를 도입하기 위한 입찰을 진행했고 한국에서는 최초로 국산 주력 전차 K를 제안했습니다. 그러나 최종적으로 폴란드의 PT-91 전차가 선정되어 말레이시아에 수출되었습니다. 이때의 사건으로부터 한국의 국방산업은
성공과 실패를 번갈아 경험했는데 폴란드는 PT-91을 통해 뛰어난 성능을 갖춘 전차를 얻었고 한국은 K1의 수출 실패를 겪었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상황이 역전되었습니다. 폴란드가 한국의 K2 전차를 도입하고 있으며 이는 한국의 국방산업이 세계적인 경쟁에서 강세를 보이고 있다는 것을 시사합니다. 특히 최근에는 폴란드가 독일의 방산 제품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한국의 무기를 도입하려는 움직임을 한국의 군사훈련이 폴란드에서 열리는 국제방위산업 전시회 MSPO에서 큰 주목을 받았으며 폴란드가 한국의 무기를 지원 사격에 활용하고자 하는 의지도 드러나고 있습니다. 최근에 폴란드는 총리가 바뀌며 한국 방산에 대한 취소설까지 돌 정도로 혼란이 지속되고 있는 와중에도 폴란드의 새 총리도 이전 정부 무기 계약을 존중한다며 한국과의 진행하는 방산 협력을 지속적으로 이어나가겠다고 왜냐하면 독일에 대한 방산 신뢰도가 급격히 떨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최근 그리스도 독일의 방산에 대한 의존에서 벗어나려 하고 있고 한국의 국방산업과 협력을 모색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스는 경제적으로도 회복하면서 독일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자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는 미래를 대비하여 한국의 성능 우수한 K2 전차를 도입하려는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로써 한국의 국방산업은 동유럽뿐만 아니라 지중해 지역에서도 인정받는 수준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리스가 한국의 무기를 적극적으로 도입한다면 그리스와 튀르키예 간의 긴장 관계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며 한국의 국방산업이 국제적으로 더욱 강력한 위치를 확보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한편 그리스와 오랜 앙숙으로 평가받는 튀르키예도 한국에 완전히 푹 빠져 있는데요. 지난 9월 폴란드에서 열린 국제방위산업전시회 MSPO에 참석한 S&T 다이내믹스는 터키 군사 전문지 디펜스 히에와의 인터뷰를 통해 한국형 파워팩을 소개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두산 DV27K 엔진과 S&T 다이내믹스 EST15K 변속기로 구성된 한국형 파워팩은 2022년 3월 터키에 도착하여 알타이 시제품의 샘플 형태로 탑재되었고 이후 8개월 동안 터키의 사막 지형에서 수천 킬로미터를 넘는 거리를 쉴 새 없이 기동하는 촉촉한 테스트에 투입되며 그 실력을 입증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한국형 파워팩은 테스트 도중 단 한 번도 고장이 나지 않았고 테스트 결과에 만족한 터키 정부는 일단 알타이 100대 분량의 파워팩을 주문했는데요. 이 수출이 사실 굉장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 나라가 지닌 방산 기술력의 수준을 평가할 때 주로 항공 분야에는 엔진을 보고 육상 플랫폼에서는 파워팩의 기술력을 갖고 해당 국가의 높은 기술력을 평가하기도 합니다. 터키도 본인들이 직접 터키형 파워팩을 개발하려고 했지만 기한 내에 완료되지 못할 가능성이 매우 크기 때문에 한국에게 도움을 요청했고 성능에 매우 만족한 것입니다. 알타이 1차 생산분 100대가 출고된 이후에도 한국형 파워팩을 도입할 수 있도록 1억 4,100만 달러, 한화로 1,900억 원 규모의 추가 조달 읍선 계약도 체결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국내 군사 전문가들은 최근 열린 제154회 방위사업 추진위원회에서 S&T 다이내믹스에 다시 기회를 주기로 결정한 배경에도 터키 사막 지형에서의 가혹한 테스트를 단 한 번의 고장도 없이 무난하게 통과하여 터키 수출에 성공했다는 사실이 매우 크게 작용했을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굉장히 재미있는 점은 한국형 파워팩의 터키 현지 테스트 결과를 지켜본 방사청이 예전에 문제를 일으켰던 변속장치와 제동장치 등의 현저한 성능 개선이 이뤄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는 방사청은 먼저 320시간의 변속기 내구도 검사를 시행하고 DV27K 디젤 엔진과 결합된 파워팩을 탑재한 시험용 전차가 3,200km의 거리를 문제없이 주행한다면 EST15K 변속기를 K2 측표 4차 생산분에 탐쟁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전에 요구했던 것과는 꽤 큰 태도 변화가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전에 요구했던 9,600km 주행거리는 군사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지나치게 높은 허들이라고 비판이 나오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한국형 파워팩을 탑재한 터키 주력 전차 알타이가 K6표와 경쟁 구도를 만들 수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알타이는 대당 가격이 1,375만 달러, 한화로 약 186억 원 정도이며 세계에서 가장 비싼 전차 중 하나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K 측표에 사용된 기술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알타이는 15년이라는 시간을 투자했지만 단 2대의 시제품만 생산밖에 하지 못했습니다. 그에 비해 한국의 K 측표의 대당 가격은 1차 생산 당시 850만 달러, 한화로 115억 정도인데요. 지금까지 400대 가까이 생산되었고 폴란드에 수출되는 수량까지 합쳐진다면 규모의 경제로 훨씬 더 저렴한 비용에 생산이 가능합니다.
언젠가 알타이가 K 전차에게 도전장을 내미는 날이 올 수도 있지만 아직은 시기상조이며 우리가 방심하지 않고 지금처럼 기술력을 축적해 나간다면 크게 걱정할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K 전차의 개량형뿐만 아니라 미래에 사용될 4세대 전차인 K3 전차 개발도 박차를 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능 대비 경쟁력 있는 가격에 빠른 납기까지 갖추면서 메이드 인 코리아 무기가 여러 국가들로부터 앞서 10월에 진행된 서울 ADX 2023에서는 국내 방산업체의 최첨단 신기술들의 향연이 이어졌습니다. 방산통합을 이룬 하나그룹을 비롯해 현대그룹까지 각 계열사들이 통합부스를 운영하면서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특히 현대로템은 평화를 수호하는 내일의 첨단 기술을 테마로 내걸며 폴란드 맞춤형 성능 개량 모델인 KPL을 내놓은 것처럼 최신 트렌드에 최적화된 수출형 K 전차를 전시했습니다. 또 차량용 장갑차 차세대 K3 전차 등 미래 신제품을 공개하고 민군을 아우르는 무인체계 비전을 제시했습니다. 특히 이번에 선보인 차세대 전차 모델에서 놀랄만한 기술이 들어가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현대로템은 지난 ADX 2023에서 미래 시장을 공략할 첨단 기술력을 선보였습니다. 특히 이날 전시관에서는 동시에 미래에 등장할 차세대 전차의 최신 콘셉트 모델도 공개되며 크게 주목을 받았습니다. 현대로템의 차세대 전차 콘셉트 모델은 현대자동차 디자인센터와의 협업을 통해 디자인됐으며 미래 전장 환경을 고려한 스텔스 형상 구현 및 무인화, 자동화에 초점이 맞춰졌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나온 구조를 보니 방어력이 크게 향상된 구조로 설계되어 많은 사람들이 놀랐는데요. 차체 및 포탑 곳곳에 벌집의 육각형 구조에서 영감을 얻은 허니콤 형상에 장감을 적용해 튼튼하고 가벼우면서도 공간 효율성을 극대화한 디자인을 적용하는 등 생체 모방 디자인을 이는 현대로템이 개발 중인 4세대 MMC 복합 장갑으로 보이는데요. 그동안 미국, 유럽, 독일 등에서 개발하고 있는 차세대 전차들에서도 4세대 복합 장갑을 선택했지만 그중에 어떤 전차도 육각형 구조를 접목한 전차는 없었습니다. 한국의 K3 전차는 왜 이러한 구조를 채택한 것일까요? 이 육각형 구조는 기하학적 구조에서 가장 안정적인 구조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꿀벌이 지은 벌집을 자세히 보면 육각형 방이 다닥다닥 붙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구조가 단순해 보이지만 그 내부에는 과학적 건축술이 숨어 있는데요. 수학적으로 둘레의 길이가 일정할 때 넓이가 최대가 되는 도형은 원입니다. 물론 한 개당 넓이는 원이 가장 넓겠지만 원을 여러 개 이어 붙이면 사이사이에 못 쓰는 빈 공간이 생기기 때문에 효과적으로 공간을 활용할 수 없습니다. 빈틈 사이로 그만큼 균열이 생기거나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정육각형 모양의 구조물은 평면에 서로 붙여 놓았을 때 변이 맞닿아 있어 빈틈이 생기지 않습니다. 물론 정삼각형, 정사각형도 틈은 생기지 않지만 벽면을 이루는 재료가 많이 필요하거나 공간도 좁습니다. 또 외부의 힘이나 충격이 분산되지 않아 쉽게 비틀리거나 찌그러져 변형되기 쉽습니다. 그래서 정육각형은 힘이 쉽게 분산되는 구조여서 견고할 뿐 아니라 안정적입니다. 이러한 허니콤 구조는 우리 일상에도 많은 곳에서 사용되고 있는데요. 건축물을 지을 때뿐만 아니라 KTX 고속열차, 비행기, 경주용 자동차 등 앞부분에 충격 흡수 장치로 사용되어 큰 사고에도 피해를 최소화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현대로템이 공개한 차세대 전차 설계 구조에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는 것이죠. 게다가 이번에 공개된 차세대 전차 콘셉트 모델은 130mm 대구경 활강포가 장착된 무인 포탑, 적용 및 드론 탑재로 유무인 복합체계 운용 개념을 실현했습니다. 기존의 120mm 포를 장착한 K 전차보다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구경이 커진 대구 경탄을 쓰는 만큼 관통력이 크게 높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신소재 및 첨단 기술 기반의 경량 장갑과 능동방호 장치를 적용해 생존성을 극대화했으며 전동화 기술을 통해 정숙성을 높이고 에너지 효율성도 확보했습니다. 현장에서는 차세대 전차는 AR, VR을 통해 가상으로 탑승해 볼 수 있었습니다. K3 전차 내부는 2터부터 3명의 승무원 전차장, 조종수, 포수들이 탑승하도록 캡슐형 승무원실을 갖추도록 설계됐습니다. 인구 감소와 무인화 자동화에 맞춰 운용 인원을 줄이는 것은 필수적입니다. 내부에선 실시간으로 360도 감시가 가능한 첨단 영상 장비가 들어갑니다. 이 경우 그동안 한국 전차의 고질적 문제로 지적된 차체 밖의 신체를 노출한 상태의 주행이 사라져 생존성이 크게 높일 것으로 기대됩니다. 동시에 현대로템의 주력 제품인 K 전차의 다양한 수출형 모델들도 전시됐습니다. 수출형 K 전차는 시장에서 요구되는 성능 요건에 따라
기존 대비 더욱 강력한 성능을 확보한 것이 특징입니다. 우선 해외 수출을 가정한 성능 개량 콘셉트 모델인 KEX-K EX4가 최초로 공개됐습니다. KEX는 디지털 기반으로 개발된 KE 전차의 확장성을 기반으로 다양한 최신 전장품 및 장치들을 추가해 기존 대비 성능이 강화됐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한 군한 전차, 개척 전차, 교량 전차 등도 선보였습니다. 현대로템 관계자는 이번 전시회를 통해 평화를 지킬 지상무기 체계의 미래 청사진을 제시하고 시장을 선도하는 기술력과 경쟁력을 알리고자 한다며 무인화 전동화 등 첨단 기술에 기반한 미래 제품, 경쟁력을 제고하고 민군을 아우르는 사업 역량을 꾸준히 확보할 것이라고 밝혀 기대감을 증폭시키고 있습니다. 실제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과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으로 촉발된 중동의 안보 위기 상황으로 인해 한국 방산업계에 대한 수요를 증가시킬 개연성이 매우 높기 때문입니다. 전 세계를 동들어 봐도 현재 대한민국만큼 우수한 품질의 무기 체계를 대량으로 생산해낼 수 있는 산업 구조를 갖춘 나라는 찾기 어렵습니다. 앞으로 더욱 주목받는 한국산 전차의 새로운 모습들을 기대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폴란드 야권에서는 한국 방산 업체들과의 계약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하면서 말이 많았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폴란드 총리가 교체된 뒤 한국 방산과 협력 관계를 이어가겠다는 뜻밖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한편으로는 다행이지만 그 속내가 무엇인지 의문을 자아냈습니다.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잠수함 사업을 추진 중인 폴란드에서 한국의 잠수함이 최강이란 걸 깨닫고는 기존 입장을 오늘은 폴란드 잠수함 사업과 더불어 수주를 코앞에 두고 있는 한국 잠수함에 대한 중국의 반응까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지난 13일 공식 출범한 폴란드 새 연립정부가 이전 정부가 체결한 무기 도입 계약을 존중하겠다고 밝히면서 한국 방산의 가장 큰 장애물이 사라졌습니다. 폴란드 정권 교체 이슈로 인해 한국 방산 업체들과 맺은 수십억 달러 규모의 무기 구매 계약에 물동이 튈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됐던 상황에서 계약이 묻지마 파기될 우려가 해소된 건데요.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도널드 투스크 폴란드 흥리는 의회 국정연설에서 군비 증강을 통한 군 현대화 정책을 계속 추진하겠다며 부패가 연루된 경우를 제외한 전 정부가 체결한 모든 무기 도입 계약을 존중한다고 지난해 7월과 10월 폴란드 정부는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현대로템 등 국내 방산 업체로부터 K1000대, K9 672문, 천무 288문 등을 구매하겠다는 기본협정을 체결했었습니다. 이에 따라 이들 업체는 폴란드와 17조 원 규모의 1차 실행 계약을 맺었고 이달 4일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3조 4천억 원 규모의 2차 실행 계약을 맺었습니다. 그런데 앞서 치러진 폴란드 흥선에서 8년 만에 정권 교체가 이뤄지면서 일각에서 흥선이 치러진 10월 15일 이후 서명한 모든 계약을 파기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는 등 기존의 우리와 맺은 수출 계약이 위태위태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투스크리의 발언에 따라 국내 방산 업체의 무기 수출 계약은 그대로 이행될 확률이 높은 상황으로 폴란드 수출에 돌발 변수가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사실 한국의 무기 수출 계약이 파기가 아닌 그대로 이행될 수 있었던 배경에는 한국 방산을 대체할 다른 무기가 마땅치 않은 가운데 특히나 한국 잠수함이 절실히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잠수함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는 폴란드 입장에서 볼 때 그 어떤 경쟁 기종보다도 한국의 잠수함이 성능, 외적 요인 등 모든 부분에서 매우 적합하기에 한국의 마음이 돌아서는 어떠한 자극도 줘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이런 이유로 지난달 29일 한화오션이 폴란드 바르샤바에서 개최한 미디어 행사에서는 폴란드 현지 매체 30여 곳이 참석해 인산인해를 이루며 우호적인 기사를 쏟아냈는데요. 이날 한화오션은 한화오션데이 행사를 통해 폴란드 해군 잠수함 현대화 사업인 오르카 사업 참여를 공표했는데 폴란드 현지 매체들은 한화오션이 개발한 장보고3 잠수함에 뜨거운 관심을 보였습니다. 이날 한화오션은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SLBM 등 차별화된 억제력을 갖춘 장보고3 잠수함이 폴란드 안보 환경에 최적화된 솔루션임을 내세웠는데 행사에 참석한 현지 군사 전문 기자들의 열띤 질문이 이에 한화오션은 장보고3 잠수함이 공기부료 추진 장치와 리튬이온 배터리를 답재해 전 세계 디젤 잠수함 중 최고의 자막 능력을 갖췄다는 점을 강조하는 등 전문적인 기술 자료를 통해 우리 잠수함 기술력의 우수성을 설파했습니다. 특히나 장보고3 잠수함이 폴란드 해군의 잠수함 유지보수 역량 향상을 위한 유지보수 지원 시스템을 제공한다고 밝히면서 오르카 프로젝트의 유력 후보임을 입증시켰습니다. 한화오션이 자체 개발한 이 시스템은
잠수함의 수명 주기에 필요한 성능을 유지하고 수리부속 및 단종 부품을 관리하며 실시간으로 잠수함 정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폴란드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해군 현대화 사업인 오르카 프로젝트는 3,000톤급 잠수함 3터부터 내척을 새로 도입하는 것이 목적으로 사업 규모는 3조 원대로 알려졌습니다. 지난 5월 폴란드 정부는 올해 안으로 잠수함 도입을 위한 입찰을 진행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으며 하나오션은 오르카 사업에서 잠수함 수출 분야의 전통 강으로 손꼽히는 독일, 프랑스, 스웨덴 등 유럽 국가들과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방산 전문가들은 하나오션의 장보고3 잠수함은 폴란드가 내세운 조건을 충족할 수 있는 최적 모델이라는 평가를 내놓고 있는데요. 앞서 폴란드군은 오르카 프로젝트를 공시하며 30일 이상 작전 지속 능력, 200m 이상 자망 심도, 어뢰민 미사일, 기뢰 무장과 지상해상 수중 목표물 타격 능력, 특수전 지원 능력, 드론 운용 능력, 기술 이전 등을 핵심 조건으로 내걸었습니다. 이렇듯 해당 조건들이 장보고3에 해당되는 사항으로 실제로 장보고3는 리튬 전지를 통한 긴 자망 시간과 300m 이상의 깊은 자망 심도를 갖췄습니다. 입찰에 참여한 모델 중 유일하게 지상 공격용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수직 발사관 구획을 갖추고 있어 지상 공격과 목표 타격 능력이 탁월하며 선체도 넓어서 각종 기뢰와 드론도 많이 탑재할 수 있습니다. 이렇듯 폴란드가 공시한 것만 보더라도 기술적으로 폴란드 측의 요구사항이 많은 상황인데 그걸 다 충족시킬 수 있는 모델은 한국밖에 없는 것 같은데요. 특히나 러시아 위협이 여전한 상황에서 오르카 사업은 폴란드 입장에서 미래 안보를 좌지우지하는 엄청난 프로젝트라 평소보다 더 기술적으로 꼼꼼하게 따져봐야 하기에 한국을 놓쳐서는 안 될 운명에 처한 것으로 보입니다. 해군력의 경우 이를 증강시키려면 막대한 예산과 엄청난 시간이 소요될 수 있기 때문에 이번에 정권을 새로 잡은 집권 여당에서 성과를 빨리 내려는 조바심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볼 때 한국은 최적의 파트너로 볼 수 있으며 실제로 대한민국은 이미 글로벌 잠수함 강국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는 데다 특히 하나오션의 잠수함 기술력은 괄목할 수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폴란드의 오르카 프로젝트에서 하나오션의 승리 가능성을 조심스럽게 내다볼 수 있는 상황인데요. 그런데 최근 중국에서 폴란드가 한국 잠수함을 도입할 가능성이 크다는 소식을 전해 듣고는 의외의 반응이 나와 어안을 벙벙하게 만들고 있는데요. 평소에 한국 소식이라면 사실과 관계없이 부정적인 의견을 쏟아내기에 바빴던 중국 관영 매체가 이번에는 한국 잠수함 기술 수준이 독일을 제칠 정도로 뛰어나며 폴란드 잠수함 사업에서도 승리를 거머쥘 가능성이 크다고 칭찬을 아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중국 온라인 관영 매체 펑파이 신문은 폴란드는 해군력이 약소한 나라로 전투 체계를 보완하기 위해 한국 잠수함을 도입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라며 외신에서도 한국에게 러브고를 할 가능성이 가장 높을 거라고 보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펑파이 신문은 한국은 이미 경쟁자들을 큰 차이로 따돌리고 있다며 원래 한국의 잠수함 기술은 독일에서 들여온 것이지만 현재로서는 한국이 독일보다 여러 면에서 앞서고 있다는 점에서 매우 놀랍다고 이 매체는 한국은 잠수함 도입을 착수한 지 30년 만에 독자적으로 잠수함을 개발하고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됐는데 속도는 도저히 믿기지 않을 정도라며 한국의 조선업계는 이미 첨단 재래식 잠수함을 독자 설계하고 건조할 수 있는 역량을 보유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이렇듯 중국에서조차 칭찬을 아까지 않을 정도로 한국의 잠수함 기술 수준은 선도국 반열에 오른 상태로 수출 영역을 넓히면서 이제 독보적인 위치에까지 올라서려고 하고 있는데요. 이런 가운데 최근 우리 군 안팎에서 게임 체인저로 울리는 핵잠수함 도입론이 진지하게 거론되고 있어 여차하면 대한민국은 핵잠 보유국이 될 가능성 또한 있어 보입니다. 북한이 군사적 위협 수위를 높이고 있는 만큼 기존의 한국형 삼축 체계보다 더 강력한 대북 확장 억제 실행력을 구축해야 한다는 주장과 함께 이를 위해 핵잠이 거론되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최근 북한이 휴일 심야 시간대인 17일 오후 10시경 평양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북한판 이스칸데르로 추정되는 단거리 탄도미사일 한 발을 발사하며 도발을 감행했는데요.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는 지난 11월 한국의 919 남북군 사업의 일부 효력 정지 8시간 만에 순안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한 지 25일 만의 일입니다. 당시 북한은 탄도미사일 발사가 지난달 미 워싱턴 DC에서 열린 한미 핵협의 그룹 2차 회의와 버지니아급 최신형 공격 핵잠수함 미주리함의 부산 해군기지 입항에 대한 반발이며 대응 성격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렇듯 핵잠 이야기만 나오면 북한은 멀덜 떨고 있는데
실제로 대한민국의 핵잠 도입은 공해 어디에서든 국익을 지킬 군사력으로 북한뿐 아니라 주변국에서도 두려워할 존재로 꼽힙니다. 단적으로 인도의 경우 자체 개발한 국산 항공모함을 보유한 뒤 미국과 러시아, 중국에 이은 4위의 군사력 보유 국가로 급부상하기도 했습니다. 특히나 원자로를 동력원으로 사용하는 국산 핵 추진잠수함 도입은 북한의 위성 정찰을 피해 수중에서 북한의 도발을 억제할 수 있는 방안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핵 추진잠수함은 디젤 엔진을 쓰는 재래식 잠수함과 달리 장기간 해저에 잠복해 북한의 위성 정찰에서 벗어나 은밀히 작전을 수행할 수 있는데요. 또한 고속 자망이 가능해 북한이 개발하려는 핵잠수함을 추적해 파괴하는 공격형 핵 추진잠수함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장점을 지닙니다. 이런 군사적 효용성으로 인해 한국형 핵잠수함은 북한이 가장 두려워할 전략자산이 될 거라는 게 군사 전문가들의 평가입니다. 여기에 더해 최근 신임 합참의장과 해군 참모 총장의 해군 및 잠수함 출신 장교가 임명되면서 다시 한번 군내에서 핵잠 도입론이 불타오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나 지난 15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김명수 합동참모의장 후보자가 핵 추진 잠수함 보유에 대해 군사적 효용성이 충분하다고 언급하면서 취임 이후 핵잠 논의가 본격화할 거라는 시각이 지배적입니다. 김 후보자는 우리도 핵잠수함을 가져야 할 때인데 이에 대해 고민했느냐는 질문에 국가 정책적 판단이 필요하다며 운을 띄웠습니다. 앞서 북한이 지난 9월 수중 핵공격이 가능한 첫 전술핵 공격 잠수함인 김군호 경웅함을 건조했다고 밝혀 우리도 핵잠을 도입해 대응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상황에서 해군 출신 합참의장 후보자가 핵잠의 군사적 효용성을 인정하는 발언을 한 겁니다. 다만 한미원자력협정이 군사적 목적의 핵물질 사용을 금지하고 있어 한국이 핵잠 운용에 필요한 해결료를 확보하려면 협정의 개정이 필요한데요. 동맹국까지 두려워하는 대한민국의 핵잠 도입론, 과연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지 귀추가 주목됩니다.